역적은 순순히 오라를 받아라! 남편이 역적으로 끌려가던 날 저는 칼을 갈았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밥벌이를 위해서요. 한양 서촌 끄트머리에 자리한 낡은 기와집이었습니다.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의금부 포졸들이 대문을 걷어찼습니다. 쾅! 그 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영모제. 그 두 글자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도깨비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오늘의 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포졸들이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한유진은 그 자리에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 없이. 남편 윤상도는 두 손이 포박된 채 끌려 나왔습니다. 유진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상도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유진만 읽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서찰, 쯧쯧, 역적의 아내가 저리 냉정할 수가 있나? 담 너머에서 누군가 혀를 찼습니다. 눈물 한 방울도 없구먼. 저 여자도 영모에 끼었던 것 아닐까?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유진은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세상에 그들은 몰랐습니다. 저 냉정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포졸들이 물러가고 마당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유진은 그제야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안방이 아니었습니다. 부엌 아궁이 옆 오래된 장독대 뒤였습니다. 유진의 손이 익숙하게 바닥돌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 낡은 비단 보자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상도가 감추어둔 서찰 뭉치였습니다. 유진은 서찰 뭉치를 품에 안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분이 차올라서였습니다. 첫 번째 서찰을 펼쳤습니다. 이영원. 그 이름 석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조정에서 손꼽히는 청렴한 대감.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이름이 왜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서찰을 읽어 내려가던 유진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파도쳤습니다. 상도의 영모는 모함이었습니다. 이영원이 꾸민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이영원은 청렴한 척하며 선비들을 역적으로 몰아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유진은 서찰을 다시 차곡차곡 접었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울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울면 이 서찰의 뜻이 사라집니다. 유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참으로 지독한 자로구나. 작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서찰 뭉치를 보자기에 다시 싸서 품에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관아에서 가산몰수 통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집도 논밭도 세간살이도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한 것도 있었습니다. 역적의 가족은 관노비로 전락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웃집 안악이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유진 씨, 빨리 피해야 해요. 포졸들이 다시 온대요.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 안을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가져갈 것이 무엇인지 헤아렸습니다. 비단 보자기 속 서찰 뭉치, 아버지가 물려준 낡은 붓 세 자루, 그리고 상도가 혼인 첫날 건네준 작은 옥비녀 하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유진은 짐을 쌌습니다. 손끝이 단호했습니다. 자, 여기서 유진의 아버지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아버지 한만득은 한양 포도청의 서리 출신이었습니다. 중인 신분이었지만 글 읽기와 문서 보는 눈이 비상하였습니다. 어린 유진의 손을 잡고 말하곤 했지요. 문서 한 장에 사람 목숨이 달린다. 글 읽는 눈은 칼보다 무서운 것이니라.
유진은 그 말을 뼛속에 새겼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 덕에 유진은 문서 속에서 거짓을 읽어내는 능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고쳐 쓴 글자의 흔적, 억지로 눌러 쓴 낙관의 각도, 원본과 다른 종이의 결, 이런 것들이 유진의 눈에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중인의 딸이라는 출신을 숨기고 혼인한 이후로 그 재주는 고이 묻어두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유진은 상도의 옷 하나를 꺼냈습니다. 남정네 도포 한 벌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을 단단히 틀어 올려 상투처럼 동염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광대뼈가 뚜렷하고 눈빛이 날카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울고불고 하지 않았더니 눈두덩이 붓지도 않았습니다. 허허, 제법 남자로 보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유진은 보자기를 등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1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억울하거든 울지 마라. 이기고 나서 울어라. 유진은 대문을 열었습니다. 한 발짝, 두 발짝. 한양 저작거리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싸늘한 바람이 도포 자락을 흔들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보고 있다면 그저 야심한 밤에 길 나선 선비 하나로 보였을 것입니다. 역적의 아내로는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유진이 그날 밤 품 안에 품고 나간 서찰 뭉치가 이영원 대감의 20년 권세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것을, 역적의 아내라 손가락질 받던 그 여인이 한양 저작거리를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글 한자에 엽전 두잎이요. 비싸다 생각 마시오. 억울함 푸는 데는 붓이 칼보다 싸니까. 한양 저작거리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들끓었습니다. 생선 장수의 외침, 여파는 노인의 목소리, 아이들의 뛰어다니는 발소리. 유진은 그 복판에 자리를 펼쳤습니다. 낡은 돗자리 위에 벼루와 붓 세 자루, 그리고 작은 나무 팻말 하나, 대필 한 서방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첫날은 손님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힐끔거리다 지나쳤습니다. 저 양반 어디서 굴러온 거야? 글씨는 잘 쓰나 몰라.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유진은 꼿꼿이 앉아 붓을 다듬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오후 늦게야 첫 손님이 왔습니다. 등이 굽은 노파였습니다. 저기 글 좀 써주오. 아들이 억울하게 잡혀갔는데 관아에 낼 서류가 있어야 한다 하고. 유진은 조용히 붓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 적겠습니다. 노파의 사연을 듣는 동안 유진의 손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노파의 사연을 글로 옮긴 뒤 유진은 한 번 더 읽어주었습니다. 노파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세상에 내 속에 있는 말을 어쩜 이리 똑같이 썼소? 유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은 누구나 같은 법입니다. 잘 전달될 것입니다. 노파가 떠나며 엽전 두잎을 놓고 갔습니다. 그것이 유진의 첫 번째 돈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작거리 한 서방한테 가면 글을 기가 막히게 써준대. 관아 서류도 척척이래. 손님이 하나둘 늘었습니다.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농부, 품삯을 못 받은 일꾼, 시어머니에게 쫓겨난 며느리. 유진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을 글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유진이 글만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님들이 가져오는 문서들을 읽으면서
이상한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쳐 쓴 흔적이 있는 계약서, 낙관이 기울어진 각도가 원본과 다른 증서, 날짜가 앞뒤가 맞지 않는 고발장, 아버지에게 배운 눈이 살아났습니다. 이 문서 위조된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또 다른 소문을 만들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끼니를 거를 일이 없어졌습니다. 저작거리 국밥집 한켠에 방 한 칸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서찰 뭉치를 꺼내 읽었습니다. 이영원의 이름이 얽힌 문서가 하나씩 맥락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치밀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치밀할수록 흔적이 많은 법이었습니다. 유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은 장날이었습니다. 저작거리가 유독 시끌벅적했습니다. 유진이 자리를 정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돗자리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등이 구부정한 노인이었습니다. 쇠락한 행색이었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30년 포도청 밥을 먹은 사람 특유의 날카로운 눈이었습니다.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글 한 장 부탁해야겠소. 유진이 붓을 들었습니다. 무슨 사연이신지요? 그러자 노인이 대뜸 말했습니다. 사연은 없소. 다만 저 젊은 양반 손 한번 내밀어 보시오. 유진이 멈칫했습니다. 그래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노인의 굳은 살 박인 손가락이 유진의 손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었습니다. 이 손은 붓쥔 손이 아니오. 비녀 뽑은 지 얼마 안 된 손이야. 유진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주먹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눈빛을 고추 세우고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요. 다음 수를 노인에게 넘겼습니다. 노인이 껄껄 웃었습니다. 허허, 배짱도 있구먼. 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돌쇠라 하오. 30년 포도청 포교였소. 지금은 그냥 늙은 백수요. 유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쫓겨났습니까? 돌쇠 영감의 눈에 그늘이 졌습니다. 이영원이라는 자 알겠소?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유진의 손이 보자기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작거리의 소음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돌쇠 영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15년 전에 이영원이 꾸민 거짓 고발을 눈치챘소. 그러나 증거가 없었소. 증거를 모으려다 되레 쫓겨났지. 그 뒤로 포도청 근처엔 얼씬도 못하게 됐소.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놈이 죽기 전에 반드시 끝장을 내야 하오. 유진은 보자기 안에서 서찰 하나를 꺼냈습니다. 조용히 돌쇠 영감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돌쇠 영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것이오? 유진이 처음으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숨겨둔 것입니다. 저는 이 서찰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돌쇠 영감은 서찰을 한 장 한 장 읽었습니다. 읽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다 읽고 난 뒤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허허, 세상에 이런 일이. 그리고는 유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려 하오? 유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영원을 끝장내려 합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못합니다. 돌쇠 영감이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저작거리 저편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듯 하다가도 금세 싸늘해지는 소리였습니다. 돌쇠 영감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좋소. 나는 발이 되겠소. 한서방은 붓이 되시오. 발과 붓이 합치면 못할 일이 없지.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돌쇠 영감이 유진의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포도청에서 쫓겨났지만
저작거리 구석구석에 발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 노인이었습니다. 생선 장수도 알고 주막 주인도 알고 성박 나루터 뱃사공도 알았습니다. 한서방, 오늘은 저쪽 골목 주막 주인한테 가봐야겠소. 그 사람 손에 이상한 문서가 하나 넘어왔다 하더이다. 돌쇠 영감이 물어오는 정보와 유진의 문서 분석 능력이 합쳐지자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영원이 지난 20년 동안 만들어온 거짓 고발의 흐름이었습니다. 유진은 밤마다 붓으로 그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양반, 중인, 상인 가릴 것 없이 이영원의 손에 당한 사람들이 1명, 2명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글쎄, 12명이었습니다. 남편은 12번째였습니다. 보름이 더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유진이 자리를 펼치는데 낯선 사내 둘이 멀찍이서 자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장을 보러 온 눈이 아니었습니다. 유진은 못 본 척했습니다. 그러나 손 안에서 붓을 꼭 쥐었습니다. 돌쇠 영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영원 대감 귀에 수상한 글방 이야기가 들어갔다 하더이다. 그날 저녁 유진은 돌쇠 영감과 주막 한켠에 마주 앉았습니다. 감시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돌쇠 영감이 막걸리 사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요. 다만 우리가 생각보다 빨리 움직여야겠소.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증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유진은 홀로 방에 앉아 서찰 뭉치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 멈추었습니다. 이영원의 이름이 적힌 문서 가장 아래 작은 낙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었습니다. 유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것이었구나.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꿀 줄은. 억울한 사람의 말을 받아 적는 것이 글쟁이의 일입니다. 그 억울함이 거짓인지 아닌지 가려내는 것은 하늘의 일이고요. 그러나 유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가려내기 전에 사람이 먼저 가려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저작거리 한서방의 이름이 한양 곳곳에 퍼져나간 것은 그의 가을이 깊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아침부터 줄을 섰습니다. 손님들이 가져오는 문서의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땅 문서, 혼인 계약서, 고발장, 차용증. 유진은 하나씩 받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10장 중 서너 장에서 반드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글씨를 긁어낸 자국, 날짜를 고친 흔적, 낙관을 다시 찍은 자리. 유진의 눈을 피해가는 위조 문서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중인 복색의 사내가 두꺼운 문서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이 계약서가 맞는 것인지 봐주시오. 유진이 받아 펼쳤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손이 멈추었습니다. 이영원 대감 댁과 거래한 포목 계약서였습니다. 유진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계약서 끝부분에 작은 숫자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원래 금액 위에 덧씌워 쓴 흔적이었습니다. 이 계약서, 금액이 2군데 고쳐 쓰였습니다. 유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것이 정말이요? 유진이 붓끝으로 해당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빛에 비춰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사내가 문서를 들고 창가로 갔습니다. 한참 뒤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사내가 돌아간 뒤 돌쇠 영감이 슬며시 다가왔습니다. 지금 본 것 기억하오?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영원 대감 댁거래 문서에서 금액 위조입니다. 이 패턴은 서찰 뭉치 속 3번째 문서와 같습니다. 돌쇠 영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같은 손이 고쳤다는 뜻이요?
유진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같은 붓입니다. 증거가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유진은 밤마다 방 안에서 모은 문서들을 펼쳐놓고 연결고리를 찾았습니다. 이영원이 영모로 몰아 가산을 빼앗은 집안이 12곳. 그 가산이 흘러들어간 곳이 한양 최대의 포목상단 한 곳. 그리고 그 상단 주인과 이영원이 매달 한 번씩 만나는 장소가 성박, 나루터 근처 주막이었습니다. 실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위험도 함께 커졌습니다. 감시하는 눈이 늘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낯선 산의 두셋이 거리 건너편에 서서 유진의 자리를 지켜보았습니다. 유진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 안에서 붓을 쥔 힘을 풀지도 않았습니다. 돌쇠 영감이 귓속말을 했습니다. 이영원 신복 중에 하별감이라는 자가 있소. 그 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오. 하별감. 이영원이 20년 동안 곁에 두고 부린 신복이었습니다. 영모 고발장을 직접 작성하고 증거를 조작한 자였습니다. 유진은 서찰 뭉치에서 그 이름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글씨체까지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 자가 움직였다면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유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돌쇠 영감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한서방, 큰일 났소. 하별감이 저작거리 포교들한테 뭔가 찔러줬다 하오. 오늘 중으로 한서방을 잡아들이라는 명이 떨어진 것 같소. 유진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붓과 벼르를 보자기에 쌌습니다. 서찰 뭉치를 품 안 깊이 넣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오? 돌쇠 영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아는 곳은 다 이미 감시가 붙었소. 성 밖으로 나가는 길도 막혔다 하고 사방이 막혔습니다. 유진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포졸들의 발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골목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담장 안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들어오시오. 담장 문이 아주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누군가 잡아당기는 것이었습니다. 유진과 돌쇠 영감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달리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유진이 먼저 담장 안으로 몸을 들였습니다. 돌쇠 영감이 뒤를 따랐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바깥에서 포졸들의 발소리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어두운 안채였습니다. 기와집이었지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단단하고 절제된 집이었습니다. 안을 밝히는 것은 호롱불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호롱불 앞에 50대로 보이는 부인 하나가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은빛이 섞인 머리, 주름이 깊지만 눈빛이 형형한 얼굴이었습니다. 앉으시오. 유진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부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나는 박씨요. 이영원의 안사람이요. 유진의 몸이 굳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두려워 마시오. 나는 그 사람 편이 아니오. 오래전부터 아니었소.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돌쇠 영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어찌하여 저희를 들이셨습니까? 박씨 부인이 호롱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작거리 한서방이 이영원을 캐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소. 하별감이 움직였다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대감 손에 당한 사람이 당신만이 아니오. 박씨 부인의 눈에 오래된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는 20년을 알면서도 입을 다물었소. 무서웠고 갈 곳도 없었고 자식이 있었소.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올봄에 그 자식마저 아버지 손에 망가지는 것을 보았소. 더 이상 입을 다물 수 없었소. 유진은 말없이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씨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방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가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유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안에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촘촘한 글씨로 가득 찬 목록이었습니다. 유진의 눈이 목록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영원이 지난 20년 동안 영모로 조작하여 몰아낸 집안의 목록이었습니다. 이름, 날짜, 가산 몰수네요. 그리고 그 가산이 흘러들어간 곳. 유진이 품에서 서찰 뭉치를 꺼내 펼쳐 대조했습니다. 일치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일치했습니다. 글쎄, 세상에 이런 일이. 돌쇠 영감이 목록을 들여다보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님, 이것을 어찌 갖고 계셨소? 박씨 부인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모았소. 혹시 언젠가 쓸 날이 있을 것 같아서.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님, 이것을 저한테 주시는 것입니까? 박씨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하오. 박씨 부인이 유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들 이준혁은 아버지가 한 짓을 모르오. 그 아이가 알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그 아이까지 함께 무너지는 일은 없게 해주시오. 유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씨 부인이 처음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고맙소. 그날 밤 유진은 박씨 부인의 안채 한켠에서 서찰 뭉치와 목록을 나란히 펼쳐놓았습니다. 이제 퍼즐이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부족한 것이 딱 하나였습니다. 이영원이 직접 하 별감에게 영모 조작을 지시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서찰에는 이영원의 이름이 나왔지만 직접 명령이 담긴 문서가 없었습니다. 유진은 붓을 들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돌쇠 영감이 쪽잠을 자다 깨어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은 밤새 붓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껏 모은 증거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문서였습니다. 돌쇠 영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서방, 잠을 자야 하오.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지막 증거 하나만 더 찾으면 됩니다. 그것이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돌쇠 영감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디 있소? 유진이 서찰 중 한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영원과 하 별감이 주고받은 서찰이었습니다. 이 서찰을 보면 두 사람이 매달 한 번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성박 나루터 근처 주막입니다. 그곳 주막 주인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돌쇠 영감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 주막 주인, 내가 아는 사람이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대감날이 저는 아무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아무것도 안 봤는데 이리도 손이 떨리니. 나루터 주막은 성박 버드나무 아래 자리한 낡은 집이었습니다. 뱃사공들이 드나드는 곳이라 늘 탁한 막걸리 냄새와 생선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돌쇠 영감이 앞장섰습니다. 유진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싸늘한 바람이 버드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주막 주인 봉팔은 60이 넘은 왜소한 노인이었습니다. 돌쇠 영감을 보자마자 불이 나게 뒷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감님, 저 요즘 무서워서 밥도 못 먹겠소. 돌쇠 영감이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봉팔아, 내가 본 것만 말해주면 된다. 나머지는 우리가 한다. 봉팔이 두 손을 맞잡고 비볐습니다. 이영원 대감이 하 별감이라는 자랑 매달 초하루에 이 주막 뒷방을 빌렸소. 두 사람이 주고받는 서찰을 내가 실수로 본 적이 있소. 영모 고발장이었소. 그런데 글쎄, 그 고발장이 이미 작성된 것이었는데 날짜가 비어 있었소. 유진이 숨을 삼켰습니다. 날짜가 비어 있었다는 것은 봉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중에 갖다 쓸 고발장을 미리 만들어둔 것이지요. 이름 칸도 비어 있었소. 누구든 영모로 몰고 싶으면 이름 하나 써넣으면 되는 것이고.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 때문이었습니다. 이영원은 사람을 역적으로 만드는 것을 마치 물건 사고 팔 듯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돌쇠 영감이 봉팔의 어깨를 쥐었습니다. 봉팔아, 이것을 공식 증언으로 남겨줄 수 있겠나? 봉팔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영감님, 그랬다가는 제 목이. 유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12집이요. 그리고 이영원 대감댁 마님도 우리 편이요. 봉팔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마님이요? 봉팔이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호롱불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깥에서 말굽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습니다. 돌쇠 영감이 창호지에 손가락을 대고 구멍을 냈습니다. 바깥을 내다보더니 낯빛이 굳었습니다. 하 별감이요. 군졸 6을 데리고 왔소. 봉팔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이요. 뒷방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유진이 돌쇠 영감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뒷문은 이미 막혔습니다. 군졸 하나가 뒤를 돌아 나루터 쪽을 막아서는 것이 창호지 너머로 보였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하 별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적의 아내가 남장을 하고 민심을 어지럽히고 있어. 포박하여 의금부로 압송하라는 이영원 대감의 명이요. 군졸들이 주막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봉팔이 방 구석에서 눈을 꼭 감았습니다. 돌쇠 영감이 유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한서방, 버텨야 하오. 뒷방 문이 열렸습니다. 군졸 둘이 들이닥쳤습니다. 유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품 안의 서찰 뭉치를 손으로 눌렀습니다. 이것만은 빼앗기면 안 되었습니다. 군졸이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깥에서 말 한마리가 거칠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목소리가 주막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멈추어라.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군졸들이 굳었습니다. 하 별감이 돌아보았습니다. 주막 입구에 30대 초반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마가 반듯하고 눈빛이 형형한 얼굴이었습니다. 하 별감, 의금부 명도 없이 포박을 하는 것이요? 하 별감의 낯빛이 달라졌습니다. 이 도령? 어찌 여기에? 사내가 성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나는 이영원 대감의 아들 이준혁이요.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쓰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소. 하 별감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도련님, 이자들은 역적이요. 이준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소? 하 별감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준혁이 군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물러서거라. 의금부 공식 영장 없이는 아무도 포박할 수 없소. 이것은 법도요. 군졸들이 하 별감을 바라보았습니다. 하 별감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나 이준혁의 눈빛 앞에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군졸들이 천천히 뒤로 빠졌습니다. 하 별감이 마지막으로 유진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두고 보시오. 그리고 군졸들을 이끌고 주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말굽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주막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봉팔이 방 구석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갔소? 돌쇠 영감이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갔다. 이준혁이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서방이시오?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준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들었소. 어머니가 비단 주머니를 건네줬다 하더이다.
유진이 이준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은 아버지가 한 일을 알고 있소? 이준혁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올 봄에 알았소. 이준혁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친한 벗이 영모로 잡혀갔소. 그런데 그 벗은 서책 읽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소. 영모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 서재에서 그 벗의 이름이 적힌 고발장 초안을 발견했소. 하 별감의 글씨였지만 그 위에 아버지의 낙관이 찍혀 있었소. 이준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참으로 힘겨운 참음이었습니다. 유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련님, 지금 저와 함께하면 위험하오. 아버지를 고발하는 일에 아들이 함께하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소. 이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오. 그러나 옳은 일이오. 돌쇠 영감이 이준혁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었습니다. 허허, 어머니를 닮았구먼. 눈빛이. 이준혁이 영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은 누구시오? 돌쇠 영감이 허리를 고추 세웠습니다. 나는 30년 포도청 포교 출신 돌쇠여. 이영원한테 쫓겨난 지 15년이 됐소. 이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오. 봉팔이 구석에서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저도 하겠소. 세 사람이 봉팔을 바라보았습니다. 봉팔이 어깨를 움츠리며 말했습니다. 증언 말이오. 이영원 대감댁 마님도 우리 편이라 하고 이준혁 도련님도 여기 계시니 이제는 저 혼자가 아닌 것 같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도 20년 동안 무서워서 살았소. 유진이 봉팔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딱 두 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두 마디가 봉팔의 눈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즉 세상에 이렇게 작은 손으로 이영원 같은 자와 맞선다니. 돌쇠 영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거라오. 그날 밤 네 사람은 박씨 부인의 안채에 모였습니다. 박씨 부인이 아들을 보자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이준혁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진작 알아챘어야 했습니다. 박씨 부인이 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유진이 모아온 서찰 뭉치와 박씨 부인의 목록, 봉팔의 증언을 모두 펼쳐놓았습니다. 이준혁이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읽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다 읽고 난 뒤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으로 상소를 올릴 수 있소?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릴 수 있소. 그러나 한 가지가 부족하오. 이준혁이 물었습니다. 무엇이오? 유진이 서찰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영원 대감이 직접 영모 조작을 지시했다는 친필 문서가 필요하오. 하 별감 글씨로 된 것은 있소. 그러나 대감 본인의 친필이 없으면 하 별감 혼자 한 일로 빠져나갈 수 있소. 이준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 친필 문서 내가 알고 있는 곳이 있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꿀 줄은. 붓이란 것이 참으로 무서운 물건입니다. 칼은 한 사람을 베지만 붓은 20년 묵은 거짓을 한꺼번에 베어내니까요. 이준혁이 말한 곳은 이영원 대감 서재 깊숙한 곳이었습니다. 안채 뒷방 장롱 아래 이중 바닥이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만 알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안에 대감이 하 별감에게 직접 쓴 지시 서찰이 있어. 나는 어머니가 가끔 그곳을 열어보는 것을 어릴 때 본 적이 있어. 이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씨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가져오겠소. 이준혁이 앞을 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가겠습니다.
박 씨 부인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것만큼은 내가 해야 하오. 20년을 알면서도 못했던 일이요. 마지막은 내 손으로 하겠소. 박 씨 부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네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호롱불이 흔들렸습니다. 돌쇠 영감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20년이요.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쓰러졌소. 봉팔이 눈을 감았습니다. 이준혁은 주먹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이윽고 박 씨 부인이 돌아왔습니다. 손에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찰 뭉치와는 다른 더 작고 더 단단하게 묶인 주머니였습니다. 유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있소. 유진이 조심스럽게 매듭을 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이 20년 억울함의 문을 여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찰이 2장 나왔습니다. 유진이 첫 장을 펼쳤습니다.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필체를 확인했습니다. 이영원의 글씨였습니다. 서찰 뭉치 속 다른 문서들과 대조해 보았습니다. 일치했습니다. 내용을 읽었습니다. 하 별감에게 특정 인물을 영모로 고발할 것을 직접 지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날짜와 이름이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유진이 눈을 감았습니다. 2번째 서찰을 펼쳤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남편 윤상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영원의 친필로 상도를 영모로 몰라는 지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유도 적혀 있었습니다. 상도가 이영원의 비리를 눈치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진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이준혁이 유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서방, 괜찮소? 유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서찰 2장을 나머지 증거들 위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제 다 모였습니다. 오늘 밤 상소문을 씁니다. 돌쇠 영감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오늘 밤이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 별감이 다시 움직이기 전에 올려야 합니다. 하루만 늦어도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소는 내 이름으로 올리겠소. 여인의 상소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요. 유진이 이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 그리하면 도련님이 위험하오. 이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하더라도 옳은 일이요. 이미 결심했소. 박 씨 부인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눈시울이 붉어지는 눈빛이었습니다. 준혁아. 이준혁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저는 아버지가 한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박 씨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진이 붓을 들었습니다. 벼루에 먹을 갈았습니다. 천천히 단단하게 먹가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을 채웠습니다. 돌쇠 영감과 봉팔이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이준혁이 유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박 씨 부인이 호롱불을 돋우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말이 없어졌습니다. 유진의 붓이 종이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시가 지나고 축시가 되었습니다. 인시가 왔습니다. 이준혁이 곁에서 자다 깨달을 반복하며 유진이 쓴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밤새 호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채웠습니다. 돌쇠 영감은 문 밖에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봉팔은 구석에서 쪽잠을 자면서도 눈을 반쯤 뜨고 있었습니다. 묘시가 되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왔습니다.
유진이 마지막 글자를 내려쓰고 붓을 놓았습니다. 손목이 저렸습니다. 눈이 뻑뻑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이준혁이 상소문 전체를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읽는 내내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서방, 이것은 단순한 상소문이 아니오.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억울하게 쓰러진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다 들어있어. 이것이 올라가면 조정이 뒤집힐 것이오. 유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뒤집혀야지요. 20년이나 거꾸로 서 있었으니. 돌쇠 영감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직 대문 밖이 조용하오. 지금이 기회요. 이준혁이 상소문을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품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서방, 남은 것은 내가 하겠소. 상소문을 들고 직접 대전으로 가겠소.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도련님, 부디 살아서 돌아오시오. 이준혁이 나간 뒤 유진은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돌쇠 영감이 유진 곁에 앉았습니다. 한서방, 이제 좀 쉬어야 하오.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돌쇠 영감이 허허 웃었습니다. 그렇겠지. 20년 억울함을 밤새 붓으로 풀었으니 몸이 잠들 리가 있나? 5시가 넘었습니다. 돌쇠 영감이 저작거리 소식을 들으러 나갔다가 빠른 걸음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서방, 저작거리가 발칵 뒤집혔소.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오? 돌쇠 영감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상소문이 대전에 올라갔소. 그런데 이준혁 도련님 혼자가 아니었소. 이영원한테 당한 집안 사람들이 줄줄이 따라붙었다 하오.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찌된 일이오? 돌쇠 영감이 씩 웃었습니다. 글쎄, 이준혁 도련님이 대전으로 가는 길에 저작거리를 지나갔는데 억울한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하오. 한서방 글방에서 글 써줬던 사람들이요. 소문이 퍼지자 구경꾼들도 붙었고 나중엔 100명이 넘었다 하더이다. 봉팔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세상에, 미시가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저작거리가 더욱 들썩였습니다.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영원 대감 댁에 의금부 포졸들이 갔대. 하 별감도 잡혔다 하더라. 글쎄, 상소문이 왕께서 직접 보셨다 하더이다.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박씨 부인이 창호지 너머로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신시가 되었습니다. 이준혁이 돌아왔습니다.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상소문이 받아들여졌소. 왕께서 직접 이영원을 의금부로 압송하라 명하셨소.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분이 아니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였습니다. 돌쇠 영감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허허, 됐소? 됐어. 봉팔이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날이 오다니. 박씨 부인이 자리에 단정히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맺혔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준혁이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깊었습니다. 유진은 창가에 서서 저작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영원이 잡혀갔다는 소식에 어떤 이는 손뼉을 치고 어떤 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유진의 가슴 한켠이 아렸습니다. 남편 상도가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의금부 차가운 감방에서 이 소식을 듣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어서 나와야 했습니다.
돌쇠 영감이 유진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란히 저작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뒤 영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서방, 아니 한유진 씨. 유진이 영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영감이 처음으로 유진의 본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분 말이요. 이제 어쩔 참이요. 유진이 저작거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남아있는 한 놓을 수 없지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억울함을 푸는 데는 칼보다 붓이 낫고 붓보다 진실이 낫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깊이 묻어도 반드시 땅 위로 솟아오르는 법이니까요. 이영원이 의금부에 압송된 다음 날이었습니다. 한양 저작거리는 전날과 사뭇 다른 공기였습니다. 어딘가 가볍고 환한 느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글쎄, 20년 이래 그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했다지. 역시 하늘은 알고 있었던 거야. 수군거림이 다 달랐지만 방향은 하나였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의금부에서 공식 발표가 내려졌습니다. 이영원의 죄상이 낱낱이 확인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조작된 영모 고발 12건, 가산몰수 12집, 억울하게 죽거나 귀양간 선비가 24명. 그 모든 것이 이영원의 친필 지시 서찰과 봉팔의 증언, 유진이 정리한 문서로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였습니다. 의금부 정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윤상도가 걸어 나왔습니다. 야위고 수척한 몸이었습니다. 눈두덩이 꺼지고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유진이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보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신이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도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유진의 손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많이 고생했소.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기고 나서 우는 눈물이었습니다. 상도가 유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나는 서찰을 숨겨두면서 당신이 알아봐 주기를 바랐소. 당신밖에 없었소. 유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지 않았습니다. 상도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당신더러 냉정하다 하더이다. 유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아이고, 저도 들었습니다. 돌쇠 영감이 한쪽에서 팔짱을 끼고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허, 저 두 사람 꽤 잘 어울리는구먼. 봉팔이 옆에서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나는 왜 이리 눈물이 많은지. 돌쇠 영감이 껄껄 웃었습니다. 20년 무서워서 살았으니 이제 실컷 울어야지. 이영원의 신문은 열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른다 발뺌했습니다. 그러나 친필 서찰과 봉팔의 증언 앞에서 버틸 수 없었습니다. 하 별감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대감이 시킨 것이요. 나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이영원의 20년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이영원의 판결이 내려진 날이었습니다. 가사는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귀양명이 떨어졌습니다. 이영원이 의금부 마당을 걸어 나왔습니다. 그 화려하던 관복이 없었습니다. 허름한 죄인의 옷이었습니다. 고개가 땅을 향했습니다. 한때 한양에서 가장 위세 높던 걸음이 이제는 느릿느릿했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 침을 뱉었습니다. 20년을 속였구나. 누군가 혀를 찼습니다. 청렴한 대감이라더니. 이영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20년 동안 선량한 사람들의 목숨을 밟아온 자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하 별감도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귀향지로 향하는 길목에서 누군가 쏘아붙였습니다. 이놈, 내가 직접 붓을 들어 고발장을 썼지 않느냐? 하 별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남의 억울함을 만들어 온 붓이 이제 자신의 죄를 증명하는 데 쓰인 것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당한 12집안에는 복권명이 내려졌습니다. 죽은 이는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살아 돌아온 이는 가산 일부를 돌려받았습니다. 저작거리 곳곳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기도 했고 억울함이 너무 늦게 풀렸다는 서러움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유진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영원과 갈라섰습니다. 이준혁이 어머니를 모시고 작은 집으로 옮겼습니다. 이준혁이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한서방, 아니 한유진 씨. 어머니가 당신 덕에 20년 짐을 내려놓았다 하오.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붓을 들었을 뿐이요. 진실은 처음부터 마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이준혁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유진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박씨 부인이 작은 옥비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당신이 남장을 풀고 살아도 될 날이 왔소. 이것은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요. 유진이 비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 안에서 따뜻했습니다. 마님 고맙습니다. 박씨 부인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뒤였습니다. 저작거리 한복판에 새 글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나무 팻말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 글방 억울한 사연을 받습니다. 유진이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이번엔 남장이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여인의 차림이었습니다. 머리에 옥비녀를 꽂았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이 눈을 비볐습니다. 세상에 한서방이 여자였어? 저 아주머니가 이영원 대감을 무너뜨렸다고? 아이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어른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붓이 칼보다 세다더니 눈으로 보는구먼. 또 누군가 말했습니다. 글 한자에 엽전 두잎이라더니 그 두잎이 이영원을 잡은 셈이야. 수군거림이 웃음으로 번졌습니다. 돌쇠 영감이 글방 앞에 떡하니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는 이 글방 문지기 하겠소. 봉팔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점심밥 나르겠소. 유진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두 분이 계시면 든든합니다. 이준혁이 멀찍이서 글방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이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아버지의 것과는 달랐습니다. 가볍고 반듯했습니다. 상도가 글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유진의 붓과 벼루를 가지런히 놓아주었습니다. 당신 이 자리가 잘 어울리오. 유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울리지요. 20년 준비했으니. 상도가 쓸쓸하면서도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나 때문에 고생했소.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덕에 조선 팔도 억울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마워야지요. 해가 기울었습니다. 저작거리에 노을이 깔렸습니다. 유진은 붓을 들고 첫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돌쇠 영감이 문 밖에서 말했습니다. 한유진 씨, 손님 왔소. 등이 굽은 노파 하나가 조심스럽게 글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저작거리에서 유진에게 글을 부탁했던 바로 그 노파였습니다. 아이고, 한서방이 한 선생님이 됐네. 유진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앉으시지요. 노파가 품에서 구겨진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또 억울한 사연이었습니다. 유진이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저작거리 노을이 글방 안으로 길게 들어왔습니다. 유진의 붓이 종이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진실을 심으면 억울함이 거치고 붓을 쥔 손은 칼보다 무서운 법이었습니다. 이기고 나서 운 눈물은 반드시 새 길을 열어주는 법이었습니다.